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새벽닭 우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던 그곳의 한 사내가 약초 광주리를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이연서. 3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세파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아이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아이 어미가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이연서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광주리에서 들풀을 꺼내 정성스레 찧어 아이의 상처에 붙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팔은 신기하게도 말끔히 나았고 아이 어미는 현서를 찾아와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아닙니다. 다만 산중에서 익힌 것을 쓴 것뿐입니다. 이연서는 그저 담담히 웃으며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기침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현서는 직접 말린 더덕가루를 종이에 싸서 건네며 조용히 말했지요. 데워서 드시지요. 기운이 나실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고 며칠 뒤 그 기침은 씻은 듯이 멎었습니다. 이처럼 이연서는 아픈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이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장터 주모 박춘매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현서 총각 손끝은 참 믿음이 가지. 저희가 만진 약초는 신통한 구석이 있다니까. 마을 촌장 서만복도 이연서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과거에 관해서만은 함구했지요. 현서가 이 산골 마을에 처음 나타난 것은 3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밤 초췌한 몸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던 그를 촌장이 발견했지요. 촌장은 현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했고 깨어난 현서는 다만 고맙다는 인사만 했을 뿐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분위기 속에 변화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 낯선 행렬이 들어섰지요. 여러 짐꾼을 거느린 한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항.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양반의 체면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었지요. 윤태항이 마을에 들어선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터를 거닐며 이것저것 훑어보다가 약초를 파는 이연서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서는 정갈하게 정리한 약초들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게 모두 무슨 풀들이냐? 윤태항이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현서는 공손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들이옵니다. 백출, 당귀, 천궁, 흥, 약초꾼 주제의 약재 이름은 제법 아는구나. 윤태항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아무 내색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태항의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유란, 마을 한의원 주인의 딸이었지요. 그녀는 일찍이 부친에게서 양리를 배워 제법 의술에 밝은 처자였습니다. 유라는 윤태항이 이연서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광경이었지요. 윤태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현서의 약초 몇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턱으로 가격을 물었습니다.
현서가 조용히 값을 말하자 윤태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흔한 풀에 그 값을 받겠다는 게냐? 산의 지천으로 널린 것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양반 입성하자마자 시끄럽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퍼져나갔지요. 이연서는 여전히 예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깊은 산중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시끄럽다. 약초꾼 주제에 말이 많구나. 윤태양은 약초를 내던지고는 코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현서는 조용히 떨어진 약초를 주워 담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묵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정유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저토록 무례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현서는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저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라는 현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장터는 서서히 파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현서는 묵묵히 약초를 정리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의 평온한 일상 속에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지요. 이연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펴고 앉아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서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지요. 장터 한편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러다니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어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지요. 애야, 애야, 어디가 아프냐? 어미한테 말을 해야지. 이연서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지요. 잠시 후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광주리에서 말린 삽주 뿌리를 꺼냈습니다. 배앓이입니다. 이 삽주를 물에 달여 식혀서 먹이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현서는 삽주를 다리는 법을 자세히 일러준 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허, 가소롭구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람들 틈을 갈랐습니다. 윤태양이었습니다. 그는 비죽이 웃으며 이연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지요. 약초꾼 따위가 의원 흉내를 내다니 참으로 볼만하구나. 내가 무슨 맥을 안다고 함부로 아이를 만지느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태양과 이현서에게 쏠렸지요. 현서는 예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기에 아는 바를 조금 일러드린 것뿐입니다. 조금 안다고? 허허, 웃기는구나. 의술이란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더냐? 함부로 약을 쓰다가 아이가 더 아프면 내가 책임질 것이냐? 윤태양의 말에 아이 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현서는 한 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엇이냐? 윤태양이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뿐이었지요. 아이 어미는 망설이다가 결국 현서가 건넨 삽주를 품에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유라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토록 무례한 말을 해대는 윤태양이나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이현서나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유라는 현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서 어르신, 괜찮으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현서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다만 깊은 눈빛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은 왜 저리 트집을 잡는 거요? 현서 총각이 뭘 잘못했다고 저리 구시렁대는지 모르겠네. 입성하자마자 마을이 시끄러워졌어. 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윤태양은 으스대며 장터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또 다른 소동이 일었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누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지요.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의원을 불러오시오.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연서가 조용히 노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의 맥을 짚어보고 입술을 살펴보더니 광주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길경과 인진이었습니다. 현서는 지나가던 주모에게 청하여 물 한 사발을 얻어 약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그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지요. 잠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깨어나셨다. 저것 좀 보게. 신통하구먼. 정유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순간적인 판단과 정확한 처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분명 오랜 수련을 거친 솜씨였습니다. 유라는 현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현서 어르신, 어떻게 이런 기법을 아시는지요? 산중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조금은 깨우쳤을 뿐입니다. 현서는 여전히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보통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이 산골 마을에 숨어 사는 것이 분명했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현서는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유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윤태양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심사가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정유라는 이연서의 솜씨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노인을 살린 그 순간의 손놀림, 정확한 판단, 그리고 약재를 다루는 익숙한 자세까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용기를 내어 현서를 찾아갔습니다. 현서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현서는 약초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정유란을 맞이했습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의술을 익히셨는지요? 그날 노인을 살리신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서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지요. 산중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조금씩 익힌 것뿐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하오나 그 손놀림은 오랜 수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정유란이 물러서지 않고 물었습니다. 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현서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확신만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는 정정했고 눈빛에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지요.
사내는 마을 어귀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던 이현서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내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낯선 사내가 현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일어나거라. 제자된 도리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서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지요. 사내는 그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등님이라 하오. 한양에서 의술을 익히는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오등님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한양에서 온 의원이라니, 그것도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니. 현서가 내 제자였소. 한양에서 가장 촉망받던 제자였지. 오등님의 말에 장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서가 한양에서 의술을 익혔다니, 그것도 촉망받는 제자였다니.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유라는 멀찌감치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현서 어르신은 범상한 분이 아니었구나. 유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한편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윤태양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비죽이 웃었지요. 허허, 약초꾼이 알고 보니 한양의 의원이었다니.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윤태양의 눈빛에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는 듯 했지요. 오등님은 이연서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등님이었습니다. 3년이나 찾아 헤맸다. 내가 이런 깊은 산골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스승님.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한양에서 내 솜씨를 따라올 자가 없었지. 그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이 숨어 지낸다니. 오등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마. 스승님, 저는 아직도 두려운 게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일이 숨어 지내느냐? 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한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요. 억울한 누명,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등님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지요. 알겠다.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겠다. 하나 명심하여라.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오등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촌장 서만복을 찾아갔지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서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이현서는 홀로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 파문이 어디로 번져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숨어 지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며칠 뒤 장터에는 약재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약재를 사고 파는 날이었지요. 이연서도 자신이 캔 약초를 내다 팔기 위해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재값을 두고 한 상인과 윤태양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인삼은 상품이 아니라 중품이요. 값을 깎아야 마땅하오. 상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양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무슨 소리냐? 이것이 상품이 아니라니. 내가 직접 캔 것인데. 보시오. 뿌리가 고르지 못하고 상처도 있지 않소. 이런 것은 중품으로밖에 칠 수 없소. 상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인삼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지요. 하지만 윤태양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연서가 지나가다 무심코 그 인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저 실례합니다. 저 인삼은 산지가 이 근방이 아닌 듯합니다. 윤태양이 화들짝 놀라며 현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뿌리의 결과 색을 보니 북쪽 산의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 캔 것이라면 결이 이보다 곱습니다. 현서의 말에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윤태양은 이를 갈며 현서를 노려보았지요. 내 놈이 약초를 독처럼 빼돌린 것은 아닐까? 감히 나를 모함하려 드느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양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빼돌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산에서 캔 약초가 자꾸 없어진다. 내 놈이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냐. 황당한 누명이었습니다. 현서는 그저 지나가다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윤태양은 오히려 현서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주모 박춘매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윤 총각,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지 않소? 현서 총각이 언제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오? 입 닫히시오. 천한 주모 따위가 감히 나에게 말대꾸를. 윤태양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박춘매는 황급히 몸을 피했지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연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보았다고? 허허, 이놈이 지금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윤태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서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윤태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등님이었습니다. 무례하구나. 오등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윤태양은 오등님의 눈빛에 주춤했지요.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한양에서 온 의원이요. 내 제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오등님이 현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태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하지만 한양에서 온 의원이라는 말에 함부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든 뭐든 산골 약초꾼 주제에 건방지기는. 윤태양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연서는 오등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괜찮은지를 물을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지를 걱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등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은 참 심하네. 현서 총각한테 저럴 일인가. 저러니까 더 이상 양반이 아닌 거지 할 수 있나. 체면도 없지. 현서 같은 총각이 어디 있다고 저리 구시렁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의 여론이 점점 윤태양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양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반감도 커져만 갔지요. 정유라는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연서는 저토록 참고만 있을까요? 분명 힘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인데 왜 저리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유라는 현서에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연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오등님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움츠러들어 살 것인가. 제자의 고통이 스승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태양은 주막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무언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이연서에 대한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유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이연서를 찾아갔습니다. 현서의 집은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 아래에 있었지요. 작고 단출한 초가였습니다. 유란이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연서와 오등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지요. 유라는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아니요. 마침 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등님이 유란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란의 눈빛을 보고 알았지요. 이 처자는 진심으로 현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앉으시지요. 세 사람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유란이었습니다. 현서 어르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그리 참고만 계십니까? 현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오등님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연이 있소. 3년 전 한양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오등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연서는 한양에서 의술을 배우던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신기에 가까운 치료가 이루어졌지요. 많은 환자들이 현서를 찾았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세가의 부인이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 의원이 손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그때 현서가 불려갔습니다. 현서는 정성을 다해 부인을 치료했고 부인의 병세는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세가는 분노했지요. 그리고 현서를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부인을 독살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소. 이 아이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지요. 오등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오나 권세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현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양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누명을 쓸까, 다시 쫓겨날까 두려운 것이지요. 오등님의 설명에 정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현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것이 걱정이요. 오등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세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 밖에는 누군가 숨어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윤태양이 보낸 사람이었지요.
그는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억하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양은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허허,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이라. 이것은 쓸만한 정보로구나. 윤태양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서를 한양으로 끌고 가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혹은 현서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윤태양은 이현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총각, 아니 한양의 명의 날이라고 불러야 하나? 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태양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내가 듣자 하니 한양에서 큰일을 저지르고 도망쳤다지. 허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속은 썩었구먼.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른 척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권세가의 부인을 죽인 역적이라는 것을 말이야. 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태양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할 게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은자 100냥만 주면 입을 다물어 주지. 어떠냐? 목숨값 치고는 싼 것 아니냐? 현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태양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사흘 안에 답을 듣겠다. 잘 생각해보거라. 윤태양이 떠난 뒤 현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현서는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마치 그의 지난 과거가 그를 따라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촌장 서만복의 집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등님과 서만복 그리고 주모 박춘매가 모여 앉아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비쳤습니다. 윤태양 그자가 현서를 협박하고 있다 하던데 사실이요? 서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등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현서의 과거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춘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등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서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하오나 한양의 권세가를 어찌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증거가 있습니다. 오등님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만복과 박춘매가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것은 3년 전 그 권세가의 부인이 알았던 병의 기록입니다. 내가 몰래 빼돌린 것이지요. 오등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이미 손쓸 수 없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포기했던 병이었지요. 현서는 마지막으로 불려간 것이었고 기적적으로 보름을 더 연명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가는 아무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록만 있으면 현서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윤태양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윤태양의 악행을 밝혀내고 동시에 현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한편 윤태양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서에게서 돈을 뜯어낸 뒤 한양으로 올라가 더 큰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허허, 이제 곧 큰 돈을 손에 쥐겠구나.
윤태양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윤태양이 다가가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리 쳐다보는 게냐? 윤태양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때 박춘매가 나섰습니다. 윤 총각,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던데 사실이요? 뭐라고? 장터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말도 있더군요. 박춘매의 말에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소. 나한테도 은자 단량을 빌려가고 아직 갚지 않았소. 나는 쌀 한 마를 구워줬는데 감감무소식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태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이 이놈들이 감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증거가 있소. 여기 당신이 찍은 손도장이 있지 않소? 박춘매가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태양이 빌린 돈과 물건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윤태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촌장 서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양 마을의 규율에 따라 이 일을 밝혀야겠소. 무슨 소리요? 내가 양반인데 이런 수모를.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빌린 것은 갚아야 하는 법이요. 서만복의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양은 궁지에 몰렸지요. 좋다. 갚아주마.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 그럼 언제 갚을 수 있소?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때까지 반드시 갚겠다. 윤태양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서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지요. 윤태양은 황급히 이현서를 찾아갔습니다. 현서는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은자 100냥을 내놔라. 아직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다. 윤태양이 현서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오등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만두시오. 또 당신이냐? 방해하지 마라. 방해가 아니오. 경고하는 것이오. 더 이상 내 제자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소. 오등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태양은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좋다. 보아하니 너희가 한패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한양에 알려서 너희 모두를 역적으로 만들어주마. 윤태양은 고함을 지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오등님과 현서는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지요.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내 결백을 증명할 때가 왔다. 오등님이 현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서는 떨리는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지요. 드디어 3년간의 도피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태양은 술에 취한 채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현서, 나와라. 당장 나오지 못할까? 윤태양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윤태양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 곳이 없었지요.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유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윤태양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제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라. 계집애가 감히 나서느냐. 윤태양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유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요. 바로 그 순간 이연서가 나타나 유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현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태양은 비웃으며 현서를 노려보았지요. 드디어 나왔구나. 어서 돈을 내놔라.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윤태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협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양의 고에 바쳐서 내 놈을 역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윤태항, 역적은 내가 될 것이다. 박춘매가 소리쳤습니다. 윤태항이 황급히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마을 공금을 횡령한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촌장님 몰래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렸지. 박춘매의 말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거렸습니다. 촌장 서만복이 앞으로 나섰지요. 윤태항, 이것이 사실이냐? 서만복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태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렇다면 이 장부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박춘매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윤태양이 공금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우리 돈을 훔쳐갔단 말인가?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한다. 사람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양은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모두 비키지 못할까? 윤태양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았지요. 마을 뒤편 절벽으로 몰린 윤태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윤태양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오등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연서가 서 있었지요. 윤태양,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으시오. 닥쳐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오. 탐욕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오. 오등님의 말에 윤태양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이연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저놈이 역적이다.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이란 말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등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적은 아니오.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것이오. 거짓말이다. 증거가 있느냐? 있어. 오등님은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은 내가 한양에서 가장 아끼던 제자여. 3년 전 권세가의 부인을 치료하다 억울한 누명을 썼소. 하지만 이 기록이 증명하고 있소. 그 부인은 이미 손쓸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등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3년간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소. 아픈 아이를 치료하고 쓰러진 노인을 살렸소. 이런 사람이 역적이겠소? 맞습니다. 현서 총각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죽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양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아니다. 저놈은 역적이라니까. 윤태양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절벽 끝이었습니다. 흑. 윤태양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연서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으십시오. 하지만 윤태양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천한 놈의 손을 잡을 수 없다. 그 순간 윤태양의 발이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등님이 현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현서는 떨리는 눈으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촌장 서만복, 주모 박춘매, 그리고 오등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지요. 이연서는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서만복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 이것은 모두 윤태양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박춘매가 앞으로 나서며 증거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윤태양은 마을에 들어온 뒤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공금을 횡령했고 죄 없는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윤태양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오등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등님에게 쏠렸습니다. 오등님은 이연서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연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피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역적이 아닙니다. 오등님은 서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기록이 증명합니다. 현서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권세가의 횡포에 희생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서 총각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한 사람이 외치자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현서 어르신 덕에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서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현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3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유란이 앞으로 나와 현서 앞에 섰습니다. 현서 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가.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오등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서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스승님, 이제 떳떳하게 살아라.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든 이곳에 머물든 그것은 내 선택이다. 오등님은 현서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현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현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춘매가 손뼉을 치며 외쳤지요. 좋습니다. 우리가 현서 총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누가 감히 우리 현서 어르신을 해하려 든단 말이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서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등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가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며칠 뒤 오등님은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현서가 스승을 전송하러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섰지요. 스승님, 정말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야지. 한양에도 내가 돌볼 환자들이 많단다. 오등님이 현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서야,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스승으로서 가장 큰 바람이다. 가끔은 한양에 찾아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예,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현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등님은 빙그레 웃으며 길을 떠났지요. 그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현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현서는 다시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더 이상 숨어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었습니다. 정유란이 현서를 찾아왔습니다. 현서 어르신, 부친께서 어르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 하십니다. 정말입니까? 예. 어르신의 솜씨를 높이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지요. 감사합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현서는 마을 한의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현서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이현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픈 이를 보살피고 어려운 이를 돕는 따뜻한 의원으로 말입니다. 어느 봄날 현서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지요.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스승님, 저 이제 행복합니다. 현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긴 방랑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진실과 선행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현서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